스루프 타임즈 2023년 8월 17일자 편집 내용의 제목을 맨 먼저 해협을 건너는 바이올린 2004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뭐 뒤에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협을 건너는 바이올린 2004. 여기에 그 일본 영화이기 때문에 그 횟수를 평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16년도 문화청 예술제 첨가 작품이라고 해서 여기에 레몬이라는 유튜버 방송에서 그 영화를 제가 편집을 해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꾼으로서 재간이 있는지 또 한번 스스로도 한번 얘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한국의 가을을 입힌 동양의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진창현 씨라고 경상도 그 이촌이라는 데인데 경상북도 어딘 모양이에요. 근데 영화 촬영은 딱 그 풍경을 보니까 안동 하회마을 쪽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에 일본인 선생이 오는데 바이올린을 켜는 선생을 주인공은 초등학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만났습니다. 그 일본인 선생이 하는 말에 성은 전쟁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부서져 버리면 황폐해지는 거지. 전쟁을 하면 황폐해지기 마련이지. 창현은 일본인 선생에게 영향을 받아 부친이 갑자기 타계하고 가게가 기울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듣는 그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본에 가면은 그래도 큰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들어서 일본이 그 전쟁 막바지쯤 해서 여러 가지 그 인력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자기가 일본에 가서 공부해서 학교 선생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일본에 유학을 떠납니다. 어머니는 외아리를 그 일본의 소달구지에 태워서 어떻게 그 일본까지 건너는 그 과정까지 영화 속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소달구지를 타고 그 고향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부친이 갑자기 돌아가신 그 장면에서는 전형적인 우리의 그 상여 이 정을 치면서 상여를 메고 가는 그런 그 전통적인 그 풍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가면 언제 우리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 이 선창을 하고 뭐 어이 어이 하고 뭐 그런 거죠. 그것이 이 상여라는 게 사실 하늘나라로 가는 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일본에 온 지 2년 후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 학교 선생은 전쟁 전에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학교 선생을 하는데 징직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친이 그때 하는 얘기가 한국에 와 있는 일본인 선생까지 징집을 할 정도면은 일본이 전쟁에 질 것 같다. 지금 불리한 모양이구나. 하는 거를 예측을 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뭐 10대 그 중반쯤 되겠죠. 청소년 사춘기쯤 해서 그래서 그 한국은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분단되고 일본과도 국교를 단절했다 하는 역사적인 그런 흐름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국교도 단절되고 뭐 어떻든 상황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게 돼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대학교 사범대학인 모양인데 선생을 꿈꾸던 그가 조선인이란 것 때문에 학교 선생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큰 그 낭패감을 느끼면서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일본인 내선 일체라는 일본인 취급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인 취급을 받기 때문에 국적이 달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상심하던 그 과정에 어느 날 그 바이올린 연주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일이 자신이 선택할 일이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는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또 장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일찍 그 조선보다도 문호 개방을 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 벌써 존재했던 모양인데 그 장인한테 찾아가서 문화생으로 좀 받아달라 해가지고 흔쾌히 받아줄 것 같다가 이름이 뭐냐 물어보니까 한국인 진창현이요. 그러니까 거절을 여기서도 당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 때를 써가지고 이 바이올린 그 도면의 그 필사본을 베끼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자로 못 받아들이지만은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 보려고 기소 후쿠시마라는 곳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산중에 삼판일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를 베고 하는 일로 생계를 뿌려 나가면서 이 짜투리 나무 같은 거 이런 거를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자기가 그 근처에서 자기 스스로 집을 짓고서 바이올린을 만들어 가는 작업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95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구들이 필요한데 시골 벽촌이 돼가지고 고물상을 하는 고물상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끌이라든지 정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 이런 거를 이 고물상에 부탁을 해서 구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딸내미가 있어요. 고물상 주인 딸내미가 진짜 이렇게 또 이쁘게 생겼냐 하면은 실물 사진을 봤는데 괜찮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진창현 씨도 상당히 그 지적인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마츠다 씨 집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츠다 씨라는 그 집에서 그 일본은 전통적으로 가문이라는 게 평생 그 삼판일 나무를 베는 일을 하면은 베는 일을 하고 고물상을 하면은 고물상을 또 이어나가고 그런 게 일본의 전통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를 알게 됩니다. 일본에 온 지 14년이 흘렀고 28세가 되었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자기가 만든 첫 작품을 형편없는 소리일진 모르지만 지금이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요 하고 이 첫 작품을 이 나미코한테 줍니다. 악기를 만드는 건 분명히 힘든 일이고 고생도 많겠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는 나미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첫 바이올린을 건네고 둘은 그렇게 혼인을 합니다. 그 나미꼬 아버지는 결혼에 처음에는 반대했지만은 한국인이라고 해서 조선증인이라고 해서 결국은 그 승인을 해서 결혼식을 그래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까지 낳고 그렇게 되는데 초대를 낳고 1961년 봄 동경으로 와가지고 그동안에 자기가 만든 바이올린을 악기상에 팔아보려고 돌아다니지만은 장난감 같은 거다 해가지고 다 퇴짜를 받습니다. 상당히 실망한 입장에서 그 바이올린 음악 악기 계통의 그 전문 그 서적 이런 그 상에 가서 이 책을 베낍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우연히 신호잡기라는 그 바이올린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 그 모양을 보고서 자기 책을 빌려줄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다 베끼냐. 이렇게 돼 가지고 그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부인과 같이 애를 하나 얻고서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의 소리를 들어봤는데 자네의 발이 올리는 어린이 용이라면 충분히 통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오. 개당 3천행이 괜찮다면 다 넘기시오. 자, 3천행이면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어요. 1961년인데 지금 100엔데 우리가 얼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그냥 30만 원대 같아요. 30만 원. 근데 그때 61년도에는 인플레가 더 됐으니까 지금 가치로는 한 대에 뭐 50만 원도 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동안에 만든 걸 팔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가지고 드디어 이 명품 스트라디바리우스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경올림픽 1년 후에 마침내 일본과 한국의 국교가 회복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도 중간중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재현을 위해 학원용 바이올린 제작을 또 거절하고 만들게 되면서 생활고를 걷게 됩니다. 이, 이 나미코는 그 생계를 위해서 그 하천변에 있는 자갈들을 퍼가지고 모아놓으면은 건설사들이 그걸 가져가면서 하니까 그걸 무슨 장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몸땡이 하나만 가지고 퍼다가 지게 같은 데서 그 옮기고 하면서 아주 그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애들도 그 뭐 폭우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애까지 나 있는 상태인데 도저히 이제 그 생활고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부부싸움을 할 때 하면서 아주 이 완전히 갈 때까지 가는 그런 발언들을 합니다. 결국은 내가 뭐 한국인이라서 그런 거지. 뭐 이런 식까지 이제 나옵니다. 창현의 바이올린에 대한 애착은 집착으로 변질되어 간다. 자, 이게 이 정도면 이제 보통은 집착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편집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편집증. 이렇게 되는데 바이올린보다 먹고 사는 걱정이 앞서구나 하면서 이제 이 남이꼬가 한탄하는 그런 모습인데 두 부부는 결코 헤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서신왕래가 되면서 어머니한테 보냈는데 한국에 가고 싶다 했더니 그래도 듣자니 내 바이올린은 아직 제작 중이라고 그걸 내팽개치고 돌아오는 것은 글쎄 어미는 20년이나 널 기다려 왔다. 부디 내 바이올린을 완성하거라 하면서 완성한 다음에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완성을 하기지를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동네 의원 의사가 바이올린 또 애호가인데 처음에 장난감이다 이렇게 이 폄하를 했는데 이 의사가 사는 그 모양새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변함없이 신호잡기 선생의 주문을 거절하고 있는 건가?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한테 그 의사가 하는 얘기인데 남이꼬가 자네에겐 비밀로 하고 살짝 나에게 가져왔더군. 우리 집에 있는 바이올린 중 가장 좋은 소리였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품질 좋은 바이올린을 당신이 만들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병원 의사지만은 바이올린에 대해서는 또 일가견이 있는 그런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그런 거를 만든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은 그 가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어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 개방적이질 않았던 그런 문화적인 그런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인정을 받고서 어느 정도 또 그 물건을 그 바이올린을 팔았는지 모르지만은 스트라다리우스를 그 완성하진 못한 상태에서 미루고 미뤘던 어머니를 만나러 고향으로 가족과 함께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재현을 위해서 그 나무 그 칠하는 니스의 그 재질이 소리를 내는데 어떤 말하자면은 비밀이 있다. 어떤 그런 거에 어떤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니스를 그 개발하는 거로 쭉 그 세월을 보냈는데 한국에 와서 자기가 살았던 고향의 가을 단풍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재질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니스의 재질의 문제가 아니고 아름다운 색깔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바이올린 색깔이 참 좋죠. 고향의 가을 단풍을 보고 말이다. 이걸 하면서 확대해가지고 단풍잎을 손에 쥔 이런 색깔을 재현을 좀 해야 되겠다.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음색을 연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다시 만들었는데 또 세월은 지나가지고 결국 영화의 결말 부분이지만은 1976년 펜실베니아 대학 악기 품평회 같은 게 있어요. 세계적인 어떤 대회에 있는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발표가 나오는데 바이올린 부분 우승자는 진창현 씨라고 진행 아나운서가 발표를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영어가 돼가지고 영어를 조금 못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일본말로 자기 말을 들었다가 한국말로 그 진창현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던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출품은 한국 이름으로 한 거고 또 그 일본으로 기여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일본 이름이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무려 6개 부분, 이 현악기 부분 중에서 5개 부분을 모두 수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진행은 안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버리는데 아마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 악기 만드는 거로 일본 내에서 성공을 일본의 스트라디 바리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로 성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첼로도 수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키는 뭐라 그러죠? 큰 그거. 그런 것도 다 수상을 하는 것 같아요. 현악기 부분이 어떻게 6개 부분까지 악기 이름을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올라라는 것도 있겠죠. 뭐 또 상식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6개가 다 뭔지는 뭐 저 같은 음악에 대해서 문의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에 매달려 가지고 1900 결국 57년경부터 76년이면은 76에서 57년 한 20년 이상이죠. 그렇죠. 20년 이상을 한 군데 매진해서 결국은 성공을 하는 그런 인간 승리의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로 돌아오면은 퇴직 후 50대에 알게 된 퇴직 전에 알게 됐었습니다만 유대인 양자 물리학자 박사의 스루포트 회계에 대해서 제가 바이올린에 뿅 간 것처럼 저도 뿅 가가지고 원가 손익을 회계에 대해 실무 경험이 짧은 상황에서 이 주인공처럼 실전 스루포트 회계로 환산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걸 찾아내는데 저는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포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중에 어떻게 우연히 착상을 내고 뭐 하면서 최근에 소개하는 스루포트 회계 분석이 바로 저도 거의 뭐 한 10여 년
고생해서 터득을 한 거고요. 조금씩 진화를 시켰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선택과 집중을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였다 하고 저하고 비유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캡처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음색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루프 회계는 단순하고 아름답습니다. 때문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아름답게 단순하게 표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저도 완전히 편집증 환자는 맞는 것 같아요. 스스로 편집증 환자라고 얘기를 하죠. 폭스뉴스, 북한의 새로운 수중 드론은 북한 정권이 진화하는 핵무기 교육을 지적합니다. 전문가 마이클 리라는 사람인데 북한은 핵곡경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중 드론의 개발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목표물에 핵무기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추진을 계속해 왔다. 그러니까 수중 드론을 태워서 핵무기를 장착해서 그 해일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런 시험을 한다 이게요. 재팬 타임즈에서도 이런 거를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제가 했는데 북한은 재래식 무기로 싸운다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선택적 무기 개발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비대칭 전략이라고 참 얘기를 하죠. 비대칭 전략상으로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거로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전일을 북한에서는 이제 전승절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오래간만에 러시아 국방장관까지 초대를 해서 옆에 있는 중국은 이번에 조금 찬밥신사가 된 거로 보입니다. 또 참석한 사람도 서열이 좀 낮은 사람을 보냈는데 러시아 쪽에서는 국무장관까지 보냈으니까 또 이 러시아에 무기를 또 팔아 먹으려는 속내도 있는 것 같다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이미 팔았는지 모르지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미국, 일본, 한국이 사실상의 아시아나 나토를 목표로 하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중국이라고 보도를 냈습니다. 이번 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들을 초청함에 따라 중국은 경계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 원수들 간의 정기적인 회의 메커니즘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협력의 고정된 메커니즘은 사실상 3자 군사 동맹 형성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이다. 이런 얘기죠. 현실적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고 동맹이라는 경우는 어느 한 나라가 공격을 당하면 자기가 공격을 당한 거로 간주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거죠. 이번에 대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중국 본토의 관측통들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대만에 대해서 이 3국이 어떻게 표현할지 매우 귀추가 주목되겠네요. 위의 제목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현재 3대3 대칭 세력 대립 구도인데 중국, 러시아, 북한이 되면은 현재 미국, 일본, 한국이 된 거죠. 이것도 뭐 최근의 얘기죠. 윤 대통령이 되면서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되면서 1년도 안 된 이런 거지만은 현재 대립 구도는 그건데 언젠가 미래는 이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이 좀 빠지고 희망하는 것은 중러 대 미일 통한, 통일 한국, 그 다음에 몽골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되는 그런 미래를 구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러면은 만주가 무주공산이 되는 그렇게 어떤 벨트가 몽골에서부터 한반도까지의 어떤
방패막이 벨트가 형성돼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 이 세마포라는 게 있네요. 바이든의 일본과 한국과의 큰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 앞서 알아야 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모건 찰펜더라는 사람이 통찰력이라는 제목하에 그 회의는 국방과 경제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은 된다 하면서 월슨 센터 아시아 프로그램을 지휘하는 시오코 고토시라는 사람의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적인 3자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써 있고요. 그러나 개선된 관계가 제도화될 수 있는지는 실험대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연 일본과 한국이 그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동맹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그 회의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동맹 운운하는 이런 표현은 절대 나오지 않았죠. 파트너까지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 2분기 ASML 지분 절반 이상 매각. 이것이 세계 최대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강화하면서 2분기에 ASML 홀딩 NV 지분을 절반 이상 줄였다. 자, 뭐 어떤 투자를 위해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ASML이 그 네덜란드에서 그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세계 최대의 국가라고 그러죠. 기업이고, 그래서 그 ASML이 한국 용인 근처에도 연구소를 또 추가로 짓고 한국에도 그 건물을 짓는 거로 그렇게 뉴스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이 그 어떤 그 자금 확보라든가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의 ASML 지분 공장까지 들어왔다 그러면은 굳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우호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삼성과 ASML 대변인들은 더 이상의 언급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 마인드 중국 위기. 요즘 하도 중국이 위기다, 위험이다, 디플레이션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로이터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 좀 알고서 좀 넘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캐시 크런치라고 돼 있어가지고 부동산과 금융회사들이 중국에서 유동성 위기가 이제 지금 겪고 있다. 중국의 경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의 제목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사설, 한겨레 신문의 사설인데, 야권을 마련하고 공산 전체주의 또 다시 이분법의 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이 제목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좌우를 가르고 국내를 이 좌우로 나누고 그 갈등을 심화시키는 게 또다시라는 용어를 쓰면서 대통령이 그러고 자빠졌다 하는 얘기로 들리는 거죠. 이거 전형적인 그 좌파의 프로파간다 표현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진짜 이분법을 의도하는 좌파 언론이 대통령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아주 전문적인 프로파간다 플레이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한겨레한테. 지인 중에 자기가 한겨레에 이 큰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다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술자석에서 그 술자석에서 잠깐 그런 얘기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보수적인 표현을 하니까 사적으로 만날 일이 없겠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완전 이 좌편향적인 분들이 의외로 국내에 많은 거 있습니다. 그 강남 좌파라고 그러죠. 캐비어 좌파. 빌딩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참 한국이 걱정스럽습니다. 또 중국 얘기지만은 청년 실업률 실질적으로는 46.5%라는 거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집단적 폭발이라는데 집단적 반란, 데모,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습정권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청년 실업률 이런 얘기가 석간후지 니폰 방송에서도 계속 뉴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하나의 이 에세이 같은 형태로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꼭 연애라기보다도 이 남녀간이든 아니면은 이제 남남 동료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서로 좀 결국은 잘 지내야 되는데 누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유리하다. 마음을 쉽게 보였다면 당하는 게 이 바닥이란 말에 얼마간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상처를 입을 것이 두려운 공포가 더 고통스럽다. 그래서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익숙한 상처에 안주한다.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정치 얘기 같은 거 하지 말자.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의가 갈린다. 하지만 분명히 자기가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 좌파적인 아니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 자기 색깔은 분명히 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죽일 정도로 왼수지간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 그게 전부 우리 탓이라고 아니라고 인정하기 전까지 회복은 시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생각은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 관점이 바꿔질 수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세상에 태어나서 빨갱이가 어디 있고 저기 그다음에 우파 그런 게 어디 있냐. 상황에 따라서 레프트 편을 들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라이트 편을 들 수도 있는 거지. 인간이 왼팔하고 오른팔하고 다 같이 있잖아요. 다리도 그렇고. 그게 두 개가 균형이 맞아야 그 다음에 이 자기 인간이라는 게 되는 건데, 이 뇌도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잖아요. 왜? 그게 자연의 섭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서로 죽일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우리가 자연의 순리를 본다 그러면은 어저께 그래서 공동 저기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이 그 경축사에서 나와가지고 경축사 가지고 말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용어부터라도 좀 익숙해지자 해서 어저께 제가 좀 이거는 정리를 해봤던 용어 정의에 대한 우리가 용어들을 좀 제대로 알고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편집했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